책장을 넘기지 않아도 선명해지는 문장들 암기의 부담을 확신으로 바꿔볼까. 세무사 엉덩이의 세법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제도 핵심 가이드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 이게 언뜻 보기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단순한 세금 할인 혜택처럼 보이는데요. 근데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건 그냥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가 아주 영리하게 설계한 일종의 미션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오, 아주 정확한 표현이네요.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세금 깎아주는 제도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 안에는 정부가 중소기업들에게 바라는 두 가지 뚜렷한 정책 목표가 숨어 있어요. 두 가지 목표요? 네, 바로 고용을 안정시켜라. 그리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라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의 목표는 단순히 감면율이 몇 %인지 나열하는 걸 넘어서 이 제도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당신의 사업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정부가 설계한 게임의 규칙을 제대로 파악해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 그 공략집을 함께 만들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관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게임에 참여할 자격, 즉 어떤 사업이 감면 대상이 되는지부터 알아보죠.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자료를 보니 대상 업종이 정말 생각보다 훨씬 넓어서 깜짝 놀랐어요. 보통 제조업이나 건설업 정도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 2번과 3번을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포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운수업 같은 전통적인 중소기업 업종들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건 정보통신업, 그러니까 IT 기업들이나 연구개발업, 전문 디자인업 같은 지식 기반 산업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거겠죠. 담겨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건 병원이나 의료원 같은 의료업, 노인복지시설, 심지어 직업기술학원 같은 교육 서비스업까지 포함된다는 점이에요. 병원이나 학원도요? 그건 정말 의외네요. 보통 세금 혜택이라고 하면 제조업이나 IT 기업을 먼저 떠올리는데 교육이나 복지 분야까지 포함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분야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동시에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점업이나 농어업까지 포함된 걸 보면 사실상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을 이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의도가 명확해 보이죠. 그렇군요. 그럼 일단 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이 넓은 범위 안에 들어온다는 게 확인되면 그 다음은 뭘 봐야 하나요? 다음으로는 우리 회사의 체급을 확인해야 해요. 바로 소기업인지 아니면 그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중기업인지를 구분하는 거죠. 감면율이 여기서부터 확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중요하군요. 자료에 중소기업 기본법상 매출액 기준이라고 나와 있던데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네, 복잡하게 생각하실 건 없고 핵심만 기억하시면 돼요. 업종마다 이 매출액 이하면 소기업이라고 정해놓은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은 120억 원 이하, 음식점업은 10억 원 이하 이런 식으로요. 아하. 그러니 당신께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내 업종의 소기업 매출 기준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우리 회사가 그 기준 아래인지 위인지 명확히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계산의 출발점이에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업종 확인, 두 번째 관문은 우리 회사의 규모, 즉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확인하는 것이군요. 자, 이 두 관문을 통과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 그래서 얼마를 깎아주는데 를 살펴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흥미롭더군요. 그렇죠.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는 거죠. 먼저 소기업의 경우부터 보죠. 가장 큰 혜택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네, 소기업의 경우 크게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뉘더군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을 하시는 경우예요. 이 업종들은 사업장 위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10%를 감면해 줍니다. 10%도 물론 적지 않은 숫자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 다음부터더라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세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감면 대상 업종, 예를 들어 제조업이나 IT, 건설업 등을 하는 소기업이라면 여기서부터 위치라는 변수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만약 사업장이 서울, 인천, 경기 같은 수도권에 있다면 감면율은 20%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업장이 수도권 밖에 있다면요? 이 숫자를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무려 30%입니다. 30%요? 네, 세금의 3분의 1 가까이를 깎아주는 거죠. 지방에서 고군분투하는 소기업에게는 정말 파격적인 혜택이에요. 여기서 이 제도의 두 번째 정책 목표,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30%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1억 원 낼 세금을 7천만 원만 내게 해준다는 거잖아요. 이 정도면 수도권에 새로 창업하려던 사람도 지방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만한 유인책이 되겠어요. 바로 그 효과를 노린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규모가 조금 더 큰 중기업 사장님들은 좀 서운해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혜택 없나? 하고요. 맞아요. 중기업을 위한 혜택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소기업만큼은 아니겠죠? 네, 감면율도 낮아지고 조건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특히 수도권에서의 제약이 아주 크죠. 자료 5번을 보면 명확해지는데요. 일단 수도권 밖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부터 볼게요. 도매업, 소매업, 의료업은 5%, 그리고 그 외에 제조업 같은 업종은 15%를 감면받습니다. 소기업보다는 확실히 혜택이 줄어들죠. 그래도 15%면 여전히 의미 있는 수치네요. 그런데 문제는 수도권 안에서 사업하는 중기업이겠군요.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중기업이 수도권 안에서 사업을 할 경우 혜택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아, 정말요? 네, 딱 한 업종, 출판업만 10% 감면이 가능하고요. 그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종, 즉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하든 도소매업을 하든 IT 사업을 하든 원칙적으로 감면 혜택은 0원입니다.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내가 수도권에서 꽤 규모 있는 제조업 중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이 제도의 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다는 거군요. 수도권 밖 소기업의 혜택을 몰아주기 위해 수도권 내 중기업은 사실상 배제해버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정확합니다. 이 제도의 혜택이 누구를 향해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지점이죠. 그래서 내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내 본사가 어디에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 여기에 성실 사업자를 위한 일종의 보너스 조항이 있던데요. 네, 일종의 성실 우대 혜택이죠. 10년 이상 꾸준히 사업을 하고 종합소득 금액이 1억 원 이하인 등의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방금 말씀드린 그 감면율의 10%를 추가해 줍니다. 아, 10% 추가요? 네, 정확히는 1.1을 곱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30% 감면 대상이었다면 최종적으로 33%를 감면받게 되는 거죠. 크진 않지만 성실하게 사업을 해온 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 같은 겁니다. 좋습니다. 감면율 구조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혜택이 무제한일 리는 없겠죠. 당연히 한도가 있을 텐데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한도에 이 제도의 첫 번째 정책 목표, 즉 고용 안정이라는 핵심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기본 감면 한도는 연간 1억 원이에요. 1년에 최대 1억 원까지 세금을 깎아준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혜택인데요. 그런데 이게 고용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이 1억 원이라는 한도는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직전 연도에 비해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들면 이 한도가 무섭게 깎여나가기 시작해요. 깎여나간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산되나요?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기본 한도 1억 원 빼기 줄어든 직원 수 곱하기 500만 원.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식이죠. 아, 한 명 줄일 때마다 500만 원씩이요? 네, 예를 들어 작년보다 올해 직원이 2명 줄었다고 해보죠. 그럼 감면 한도는 1억 원에서 1천만 원이 깎인 9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감면받을 세금이 1억 원이라도 9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잠깐만요. 그럼 이걸 끝단적으로 생각해보면 만약 작년에 비해 직원을 20명 줄이면 어떻게 되나요? 한도가 1억 원에서 20명 곱하기 500만 원, 즉 1억 원이 전부 깎여서 0원이 된다는 건가요? 감면받을 세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냥 혜택이 통째로 사라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직원을 20명 줄이는 순간 이 모든 감면 혜택은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정부가 기업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해요. 세금 혜택을 받고 싶으면 직원을 자르지 마라. 고용을 유지해라. 단순한 세금 감면이 아니라 고용 유지를 유도하는 강력한 인센티브 장치인 셈이죠. 와, 이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결국 이 제도는 경영자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직원을 줄일 것인가? 아니면 고용을 유지해서 최대 1억 원의 세금 감면 한도를 지킬 것인가? 이건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경영 전략의 문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영리하게 설계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혜택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지금부터는 이 모든 혜택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야말로 지뢰밭 같은 주의사항들을 짚어봐야겠습니다. 여기서 실수하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요. 네, 세 가지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몰라서 애써 계산한 세금 혜택이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첫 번째 지뢰는 뭔가요? 바로 수도권의 기준입니다. 앞서 수도권이냐 아니냐에 따라 감면율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세법에서 말하는 수도권의 기준이 아주 함정이 많아요.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공장이나 지점 수십 개가 전부 지방에 있더라도 세법상으로는 그 기업 전체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잠깐만요. 그건 좀 불합리하게 들리는데요. 예를 들어 제 공장은 전부 지방에 있어서 고용도 거기서 하고 매출도 거기서 나오는데 서류상 본사가 서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에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거나 중기업이라면 아예 감면을 못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좀 논란이 있겠는데요. 실제로 그런 문제 제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실질이 아닌 형식, 즉 본점의 주소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을 처음 설립하거나 본사를 이전할 때 이 세금 문제를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네요. 서류상 주소지 하나가 1억 원을 좌우할 수 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지뢰는 뭔가요? 두 번째는 중복 지원 배제 원칙입니다. 세법에는 이 제도 말고도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을 위한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같은 아주 강력한 제도가 있죠. 만약 당신의 기업이 이 두 가지 혜택의 대상이 동시에 된다면 둘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둘 다는 안 되고 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그럼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머리가 아파지겠네요. 당연하죠. 제 친구가 실제로 비슷한 실수를 했어요. 창업 감면을 받으면 5년간 세금이 100% 면제될 수 있었는데 그냥 매년 하던 대로 이 특별세액 감면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그걸 알고 땅을 치고 후회하더라고요. 어느 쪽의 감면액이 더 큰지, 앞으로의 사업 계획에는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가장 유리한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무조건 신청하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비교하고 선택하라. 알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뢰는 어떤 건가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바로 신청 절차죠. 이 모든 혜택은 정부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국세청이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혜택은 날아갑니다.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군요. 네, 절대 아니에요. 이런 셀프 서비스입니다. 반드시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 감면 신청서라는 서류를 직접 작성해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신청서 한 장을 빠뜨리면 앞서 우리가 논의한 모든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했더라도 단 1원도 감면받지 못합니다.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죠. 결국 본사 위치, 다른 혜택과 비교 선택, 그리고 직접 신청, 이 세 가지 지뢰를 피하지 못하면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이건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네요.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정말 큰 실수는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제도의 공략집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복잡해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게임의 규칙은 아주 명확했네요.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내 사업이 광범위한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우리 회사가 소기업인지 중기업인지 체급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승패를 가르죠. 그렇죠. 우리 회사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감면율이 10%에서 최대 33%까지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연간 1억 원이라는 든든한 한도가 있지만 직원을 줄이는 순간 그 한도가 깎여나간다는 강력한 페널티가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혜택이 커도 다른 감면 혜택과 비교해서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 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0이 된다는 사실까지요.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깎아주는 복지 정책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오히려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업들을 유도하기 위한 아주 정교한 정책 수단에 가깝네요. 맞습니다. 고용을 유지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는 확실한 당근을 주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
특히 수도권에 머무는 중기업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시그널을 아주 명확하게 보내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제도는 기업의 세무 전략뿐만 아니라 고용 전략과 입지 전략까지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아주 고차원적인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의 사업에 이 제도를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제 혜택이라는 당근이 당신의 다음 해의 인력 채용 계획이나 사업장 이전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세금 감면이라는 단기적 이익과 안정적인 고용 및 지방 이전을 통한 장기적 성장 가능성 사이에서 당신의 비즈니스는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될까요? 책장을 넘기지 않아도 선명해지는 문장들 암기의 부담을 확신으로 바꿔볼까 세무사 엉덩이에 세법